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제 5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문학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자, 제가 총평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문학은 아마 저랑 함께 열심히 손 꼭 붙잡고 음성지원 서비스 부탁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특히나 파이널 체크포인트 함께 들었던 학생들 꽤 많죠. 그 학생들은 모든 지문, 지금 우리 4세트 앞으로 5부, 6부에서 다룰 건데요. 모든 지문들이 다 제가 엄선해서 고민 끝에 골랐던 그 작품들 가운데 다 들어있었다. 100% 적중했습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안 그래요? 야, 이건 누가 소문을 좀 내줘야 되는데. 자, 큰 도움 됐다는 것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기분 좋았고 보람 느끼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도움 됐길 바라면서 뚜렷한 연계를 보여주었던 7개 작품 가운데 4개 작품이 연계 출제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뭐 고전 시가가 연계될 때 어떤 때에는 6부에서 다루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다른 대목이 출제되기도 하는데 뭐 대목도 똑같이 수능 특강에 수록되었던 그 대목이 출제가 되는 등 여러분에게 매우 뚜렷한 연계의 힘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문학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눈여겨봐야 될 살짝 신유형도 있고요, 좀 깊이 있는 보기가 있어서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뭐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는 문학 전체의 밸런스를 얘기한다면 똘똘 뭉쳐있는 내적인 어떤 완결성이나 완성도가 높은 단단한 문제, 허무한 문제들은 거의 없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 이번 시간에 할 거거든요. 현대소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22번부터 25번까지) 4개의 문제를 달고 있는 현대소설입니다. 자, 현대소설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이것은 수능 특강의 173쪽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파이널 체크포인트에서 제가 8강에서 딱 그 작품을 찍어가지고 다루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해 전에 연계교재에 낯선 작품을 발굴해서 이 수능의 장에다 올려놓은 작품이기도 해서 저는 더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능에 연계 출제가 됐네요. 자, 요 대목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능 특강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요 대목이 지금 우리가 이 수능 특강에서 다루었던 지문하고 다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그 대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할 때 제가 얘기를 다 들려드렸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막 그 옛날 이야기 듣듯이 흠뻑 빠져가지고 들었던 학생들은 이거 다 읽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이 작품 전체적으로는 이렇죠.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게 제가 파이널 체크포인트에서도 점검했었습니다만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막이라는 게 여기서 주인공 나가 느끼고 있는 깊은 절망과 허무, 고독, 이런 감정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건너는 방법, 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허무를 극복해내는 수단. 그게 이제 노인에게는 허구를 통한 가상의 임의의 세계를 허구를 통해 지어놓음으로써 그걸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나름대로 충격적인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재미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봐요. 나 자신을 느꼈는데, 느꼈어, 그지? 근데 어떤 자신이죠?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됐대요. 그럼 이건 일종의 소외감 같은 거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이라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전선에서 돌아온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나가 일상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원래 이제 미술학도잖아요. 자기의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 무슨 아틀리에 같은 얘기도 나오죠. 그런 공간으로 자기의 일상으로 복귀를 했을 때 느끼는 짙은 허무감과 단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서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품 전체의 상황, 작중 상황에 대해서 알고 그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펼쳤다면
수능에서 완전히 낯선 대목이라서 모르겠어. 이거 완전 새로운 지문이잖아. 이게 무슨 연계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수특 지문에 들어있었던 그 내용들과 긴밀하게 닿아 있는 대목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 이상한 비현실감이라는 게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종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렸어. 이게 무슨 얘기야? 전선에 있다 왔거든, 지금. 전쟁터에 있다 왔다고. 근데 여기에 서술되고 있는 두부장수 소리, TV에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 넘치는 소리, 이건 뭐예요? 돌아온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금 원래 자기 집에서 살던 집에서 들리는 소리죠.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한 비현실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 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자, 뒤에 25번 문제로 살짝 신유형으로 제시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전쟁 냄새라는 표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후각화한 감각적 체험 같은 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냈죠. 자, 이걸 지문을 읽으면서는 미리 그걸 체크하기는 힘들었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문제를 대충 훑어보고 이리로 들어온 학생이라면 그것을 지문 읽을 때도 체크를 해낼 수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부장수종 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 물론 좀 전에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25번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청각적인 어떤 감각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부장수종 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내면에 대한 진술, 여기 지금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내적인 그 심리 상태에 대한 진술을 하는 지문들을 우리가 읽어낼 때 좀 어려워하는데, 그럴 때 보세요. 무슨 여기 뭘 느꼈다, 이상한 비현실감,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이런 식의 느낌에 대한 서술, 감정에 대한 서술 같은 것들에 주목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구나, 그래서 일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 그죠? 또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패덕스럽다는 건 다른 말로 폐륜이에요. 쉽게 비슷한 말 얘기하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이 어긋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단 말이야. 뭐가? 이 현실이 지금 밖이,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 안과 대비되는, 나의 안은 긴박한 상황이야. 즉 전선에서 아직 심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밖은 너무 태평스러워. 그래서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 지금 일상으로의 복귀한 초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도 나옵니다만 우리 지문 공부하면서 봤죠. 애인인데 자기가 전선에서 있었던 죽을 뻔했던 경험, 생사를 넘나들던 그 굉장히 실존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그냥 흥미거리로만 소비하는 남이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막 역겨움을 느끼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런 대목이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갔던 아틀리에도, 그죠? 기억나시죠? 이게 좀 전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나는 미술학도예요. 조소 같은 걸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여기 그것들이라는 건 아틀리에, 학교 공부, 남이, 이런 그런 관계들, 그죠? 일상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일이나 공간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그렇죠? 어떠한 흥미도 관심도 느낄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거야. 허무의 나락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어떤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모든 관계로부터 어떤 차단된 느낌을 받는 소외감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고요.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게 나왔다. 자, 보세요. 권태스럽고 짜증스럽다, 이렇게 심리적 상태, 어떤 자기의 컨디션에 관한 얘기를 직접 진술했죠. 이따가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단절감, 소외감을 더 심하게 느낄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긴박했던 상황, 전장에서 느꼈던 실존적 위기,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권태와 짜증스러움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해서 털어놓고 싶어. 근데 그걸 얘기를 해봐도 대표적으로 누가? 남이가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더욱더 소외감, 단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남이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요. 이 얘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봐요.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동글동글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이게 뭐야? 내가 남이한테 해주고 있는 이야기의 말투를 그대로 말하자면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거기 문제에 나옵니다만 이게 결국 저 뒷부분에 묶어놓은 A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거 이제 톤은 같은 건데 그 얘기가 시작되는 파트, 즉 여기에 봐요. 이 진술하고 여기서부터의 진술의 형식이 다르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가지고 22번 문제에서 묻는, 그리고 결국엔 정답지가 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 요쪽에 서술이 내가 남이한테 한 인물이 다른 인물한테 들려주는 말의 형식을 띠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소설 지문을 읽어나간다는 건 뭐죠? 줄거리 따라가는 거, 갈등과 사건 전개의 양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함께 서술의 양식, 형식, 방식에 대한 미묘한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던 파트가 어디서 지문이 이렇게 남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이는 반응에 실망하고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는 대목이 나오는 거고, 제가 이거 파이널 체크 포인트 그 정리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직전 부분인 거죠. 말하자면 들려주는 얘기 부분이고, 요 얘기를 제가 수능 특강에서 상세하게 요 스토리들을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수를 운반에다가 갖다가 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거죠. 그런 명령을 받아서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갈증에 시달리는 이 연대원들을 위해서 식수를 공급해주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거예요. T에서 거기까지는 80km 거리였지. 나와 한 병장은 이제 한 병장이 있습니다. 이 줄거리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이 한 병장은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고 나는 이제 죽을 위기를 겨우 넘기고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이 임무에 투입됐던 동료가 이제 선임병입니다만 동료가 죽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 그런 진짜 바로 옆에서 자기랑 함께 같은 차를 타고 가던 동료가 죽는 상황, 이런 걸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긴박감 속에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몫인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서, 자, 그죠?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25번 문제와 관련 있는 어떤 시각적 정보, 청각적 정보에 관한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감각을 되게 예민하게 부각한 표현들이 지금 소설에는 많이 나온 거, 섬세한 그 말투로. 그러면서 그것들을 일부러 그게 잘 부각되어 있는 대목을 지문으로 고르고 출제 요소로 25번 같은 것들을 3점짜리 달고 있는 그 문제를 낸 거예요, 평가원이. 자,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무슨 자동차 이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그만큼 밝았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적진을 뚫고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목숨 걸고 가는, 실제 이건 진짜 리얼 전쟁터의 경험이거든.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야간 임무를 수행할 때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극도의 긴장감, 모든 감각을 열고 초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각하게 되는 주위의 환경의 어떤 그 양태 같은 것들입니다. 맞죠?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보세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엄청난 긴박감, 긴장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러운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윈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 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보라 이거죠, 그죠? 그는 겁에 질린 헬스간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한병장도 겁에 질려 있어요. 이 임무가 대단히 위험한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언제 기습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엄청난 긴장감, 그죠? 그리고 시면에서 저 아주 깊은 곳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이 웃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웃는 게 이게 뭐 재밌는 게 아니죠. 이 상황 자체를 뭐 이 사람이 즐기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상황에 되게 섬세한 감각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극도의 긴장감, 목숨 걸고 가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대한 자기의 어떤 반응을 이렇게 정서적 반응을 서술을 한 거예요. 그때 회상을 남이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 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내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요. 공포심을 별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독특한 캐릭터지. 이제 여기서는 공포에 질려 있는 나라기보다는 극도의 긴장감, 그 긴장감 자체에 대한 주목입니다. 그죠? 지금 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 무섭냐고 물어봐. 이 차일병이 나겠죠. 그죠? 얘는 겁에 질려 있는 이 한병장이 한 말이에요. 한병장 겁에 질려 있어요. 근데 너는 안 무섭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무섭다고 대답합니다.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뭔가 또 되게 자기는 또 보통 사람 아닌 척한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약간 뭐랄까요? 내면 세계가 약간 독특하고 또 깊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제입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그럼 이제 말년 병장이죠, 그죠? 좀 있으면 석 달 있으면 제대할 거고 그러면 바로 결혼을 할 한 병장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석 달밖에 안 남은 제대를 앞두고 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은 거죠, 그죠?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로는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자, 이거 봐요.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이라는 이 느낌을 지금 한 병장한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느낌이라는 게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지나야 되는 진짜 리얼 전쟁터에서 느끼는 감각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다 불볕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것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지금 여기 A라고 묶여있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요 대목의 묶어놓은 대목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바로 첫 번째 문제인 22번 문제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인물이 다른 인물한테 들려주는 발화를 그대로 인용한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둔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략이 있고요.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 노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막을 건너는 법을 알고 있었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모든 것을 다 잃은 절망적인 그 노인이라는 거죠. 이 노인한테 이제 나는 여기도 나옵니다만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듯한 셈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노인이 뭔가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내가 궁금해요. 자, 왜 생각해봐요. 이제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노인이 공터에, 자기 아틀리에에서 내다보이는 공터에서 뭐 이렇게 애들 과자 같은 거 팔고 그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 노인이 뭔가를 잃어버린 걸 그렇게 열심히 찾는단 말이야.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막 찾아. 이거는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그토록 찾아 헤맬 만한 뭔가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극도의 허무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내가 볼 때에는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 저렇게 진지하게 찾아 헤맬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저 노인 이 세상이 이렇게 허무한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군,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군, 이런 오만이 발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허물을 노인은 겪고 있었고, 그걸 허구로 지어놓은 스토리 속에서 자기를 위치시킴으로써 사막을 건너고 있었던 거지. 그걸 몰랐던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나는 정말 바보였다 하면서 소설이 끝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봐요. 만약에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안간힘 쓰면서 일상에 복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로서는 갑자기 확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예감을 하는 거야.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을지무공훈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받았다고 했던 그 을지무공훈장을 동일한 훈장을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장에서의 일 때문에 임무수행 과정에서 그 겪었던 일 때문에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이것이 노인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잃어버려서는 안 될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이런 상황에 자기가 일부러 되게 어떤 그 노인을 깨우쳐 주겠다는 자기의 과도한 욕심으로 어떤 이의를 꾸미게 되잖아요. 일부러 자기 훈장을 숨겨놓고 찾기를 바라는데 못 찾으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지고 찾는 게 이거 맞으시죠? 막 이렇게 하는 그 일. 그리고 결국엔 노인의 허구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일입니다. 자, 그 물건이에요. 물건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왜 노인이 저렇게까지 숙연한 태도로 잃어버린 물건을 어떤 물건이길래 저렇게 찾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더 깊이 있는 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피로 묶여있는 부분이 나오네요.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곁은 개가, 이 개도 기억나시죠? 요것도 이제 개에 관한 얘기도 알고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었어. 그렇죠? 개가 종종 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 파라솔, 괴짝, 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이건 뭐죠?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무릉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자, 봐요. 나는 안정을 잃어. 왜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나타난 노인이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일을 계속 그 일상의 루틴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나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노인이 똑같은 매일 해야 될 일들을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자리에다 펼치고 장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제와 똑같이 그 물건을 숙연한 태도로 다시 찾아 헤매는 걸 보고 나는 미쳐버리는 거죠.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안을 오락가락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 극도의 허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이 보기에 저렇게 소중하게 여길 만한 물건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이게 이제 자기가 느끼는 허무의 본질인데 노인은 그걸 자꾸 위배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견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죠? 가가지고 이제 노인한테 뭘 찾고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뒤에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봐요. 이 지문은 대목 자체는 우리 수능 특강에 있던 대목하고 동일하지 않고 낯선 대목이긴 합니다만 제가 미리 다 그 강의에서 들려드렸던 얘기들을 들은 학생, 그 인물, 나가 가지고 있는 내적 번민이 무엇인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사연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 다 알면 이 지문이 전혀 생소하지 않게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수능 특강에서 이 지문을, 이 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놓지 않은 학생. 그래서 이게 사막을 건너는 법, 건넌다. 자,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대해서 설명듣지 않고 잘 몰랐다면, 역으로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 지문은 대단히 어려운 지문이 됩니다. 앞에 서술하고 있는 자기의 그 비정상적인 것 같은 긴박감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왜 얘는 노인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됐죠? 자, 이게 바로 연계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절감했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능을 이미 친 수험생의 경우도 복귀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예비 수험생들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이 작품 자체에 대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읽어내는 방식과 함께 또 하나 EBS 연계 출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록 다른 대목이 출제된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강의 듣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까지 손 꼭 붙잡고 가자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22번 서술상 특징에 관한 문제를 냈는데요. 요즘은 지문 전체를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A, B를 묶어가지고 뭐 혹은 A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서술상 특징을 부분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봅시다.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잘 따라오다가 여기는 회상 장면 들어가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한 것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객관적이냐? 에이, 무슨 소리예요. 서술자 나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회상하고 어쩌고 하는 얘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일부러 요거 만약에 이게 한 글자만 주관적으로만 됐어도 이건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죠? 자,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사실 여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쉼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더 좋겠어. 그죠? 이걸 활용해서 경험한 건 아니고 이걸 활용해서 관찰한 건 아니니까. 자, 구어체를 활용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거 맞죠? 아까 얘기했지만 남이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투, 입말투를 거기에 그대로 활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보세요. 거기에 오락가락했다랑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를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모든 문장인 것 같은데 현재형 시제가 활용됐죠. 그래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과거 회상의 방식보다는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얘기해주고 있는 말투를 그대로 따오니까 더 생생한 거 맞고. 그죠? 아우, 정답지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요. 자,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자, 공간 이동도 나타나죠. 그 인물을 수행하느라 막 가면서 뭐 거기에서 나누는 얘기도 나오고 됐는데, 그 다음에 사건을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그 다음에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뭐 벌어지는 일들, 뭐 노인이 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A에서 자, A 그 부분에서 나하고 한 병장이 나누는 얘기에 무슨 외적 갈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B에서도 사실은 B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인물 내면에서의 갈등이죠. 노인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하고 노인 사이의 갈등이 직접 표면화된 게 아니란 말이지. 따라서 3번을 답으로 고를 수는 없다. 4번 갈까요?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A에는 지금 나하고 한 병장이 서로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삽입되어 있네요. 좋네요.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 노인이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계속 뭔가를 찾아 헤매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 또 나는 그걸 보고 있고. 근데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특히나 B에서는요. 그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엔 뛰쳐나가는 그런 정도까지 갔는데 어떻게 해소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A는 중심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주변 인물의 말이라는 게 B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인물의 말이 거기에 B에 어디 있죠? 그게 그럼 드러나 있나요? 없지? 사건의 인과관계를 그걸 통해서 밝힌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2번 답을 2번으로 고르는 게 가능하겠다. 됐죠? 자,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현대소설 파트에서는 첫 번째 문제로 항상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즘은 이렇게 일부분만 따가지고 둘을 대비하는 방식의 서술상 특징 문제가 최근에는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3번 갑니다. 이건 내용 얘기네요. 그죠? 내용 확인하는 문제. 소설에서는 이게 기초이고 기본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해. 그렇죠? 또 이 문제를 특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연계교재를 철저히 공부해가지고 이 지문을 아주 쉽게 읽혔던 사람한테는 이게 기초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스타일의 만약에 이게 연계가 아니었다 칩시다. 이 지문 꽤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내용 확인하는 문제는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진술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어 놓은 지문에서는 특히나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비수험생 잘 들으세요. 자, 갑니다.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하는 게 아까 A 묶여있는 부분이 그 전쟁의 경험담이었죠. 맞죠? 권태롭고 짜증스러울 뿐이었다 어쩌고 하는 대목이 아까 있었고 제가 밑줄도 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얼마나
쉽게 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출제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번에다가 그것도 너무나 뚜렷하게 쉬운 선지를 정답지로 적절한 거 하나 고르게 만들어놨네. 고맙습니다. 예, 답 고른 다음에 인사해야 돼. 그죠? 2번 갑니다. 나는 D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D고지로 가는 일을 우리가 그 임무로 나하고 한 병장이 그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와 한 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돼 공격을 받는다. 아니, 날이 밝으면 정찰 비행에 발견돼 공격을 받을까봐 위험했다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잘못 읽은 겁니다.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결혼할 계획을 밝힌 건 누구예요? 나가 아니라 한 병장이었죠. 귀환 후의 꿈 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간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한 병장에 관한 얘기예요. 자,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못 만났잖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디 있었어? 그 8쪽의 맨 위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그죠? 이 전체 지문 중에서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아닙니까?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요. 이렇게 틀렸죠. 오케이? 자, 쉬운 문제고 기초적인 문제입니다만 지문을 제대로 읽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문제, 또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4번 갑니다. 이 문제 살짝 까다로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A는 뭐냐면 복귀해서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할 때 모든 사물, 그게 A입니다. 그 다음 B는 뭐냐면 노인이 찾아 헤매는, 나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 그 물건의 정체, 그 물건은 나중에 알고 보면 을지무공훈장이었죠. 그죠? 자, 그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모든 사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했죠. 완전 모든 사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 그게 소외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노인은 B를 상실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B를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좋았어. 맞네. 나는 자신과 모든 사물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사실 봐요? 이거 봐요? 요 아까 앞에 23번 문제 5번 선지하고 비슷한 엮여있는 선지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부분, 그런 자기의 소외감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더 소외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도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얘기지. 됐나요? 나는 노인이 그 잃어버린 물건, 그걸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엇이 그토록, 도대체 그게 뭐길래 저렇게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 헤맨, 도대체 이런 세상, 허무한 세상에서 저런 가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건가? 자, 3번 맞는 얘기지? 나는 B의 정체와 노인이 B를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그거 지문에 있었습니다. B에서 묶여있는 부분에 보면요. B 위네요. B라고 묶여있는 거에서 한 넉 줄쯤 올라가나요?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고 싶어. 조만간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답이 1번이네요.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중단되리라고 예상은 했었죠. 아마도 그러리라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기 중략 직후를 보면요.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자기의 바람일 뿐이죠.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노인은 그걸 위배하는 것이고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이 아닌 거야. 그죠? 노인은 변화하지 않았어요. 어제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를 펼치고 똑같은 웅덩이에 가서 똑같은 그 탐색 행위를 지속한단 말이지. 따라서 1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25번 문제입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었고 좀 전에 지문을 읽을 때도 언급했던 신유형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죠?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했는데 보기가요 되게 심오한 보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소설에서 이런 점을 주목해가지고 지문을 구성하고 지문을 거기서 또 이런 문제를 추출해내고 이건 대단히 진짜 이 출제한 평가원의 내공이 느껴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이제 보세요. 항상 이 문제를 감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누차 문학 문제, 이런 문제 보기 들어가 있는 문제를 읽을 때 해결할 때 뭘 전략으로 얘기합니까? 보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지문 안의 요소와 매칭하는 게 핵심이죠. 사실은 그건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보기 안에 있는 요소들을 지문 안의 정보들과 매칭하는 게 결국에 추론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국어라는 게 결국에 그거야. 보기의 역할은 그겁니다. 자,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두부장수 소리, 무슨 TV 뭐 나오는 소리, 뭐 물 흐르는 소리, 이런 거 다 뭐였죠? 그게 현실의 소리인데 그걸 자기는 되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 다른 타인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되게 일상적인 소리고 익숙한 소리인데. 그래서 그런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데 그 청각이 동원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뒤에 이제 선제도 나오겠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지문 읽을 때 언급했던 전쟁 냄새 같은 거죠. 전쟁 냄새라는 거요? 그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전장에서만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냄새가 있을 겁니다. 화약 냄새도 있을 테고 막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쟁 냄새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과거에 그 전장에 참여했던 그 경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 그게 뭐예요?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트럭을 타고 가는 길에 봤던 그런 것들.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지문 설명할 때 했던 거.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자,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이라는 것은요. 제일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이제 복귀한 다음에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일 거야. 그죠? 자,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그럼 그 체념 상태라는 게 이게 일상의 복귀에서의 뭐라 그랬나? 아까 나왔던 표현대로 하자면 이상한 비현실감에서 비롯된 이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한대요. 그럼 이 흔드는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야? 노인이 뭔가를 찾아 막 헤매는, 나를 막 내 내면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그랬으니까, 이때 번민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거는 막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에 뛰쳐나가고 이런 행동이겠지.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 자, 사막 같은 현실, 그죠? 극도로 허무한, 팍팍한,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건너가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상징적인 제목을 가진 작품.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체크 포인트들을 다 얘기했어요. 결국 그게 선지를 이루는 것이지. 제대로 읽어내면, 또 보기의 연결고리들을 잘 찾아내면 선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합니다. 해볼게요. 3점 달고 있는 문제고 심도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하는 것. 요거요. 하는 데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군. 제가 좀 전에 요거 얘기할 때 했던 거죠. 그죠? 좋았어요. 2번, 두부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듣고 밖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의 현실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이라는 것. 자, 요거요. 아까 얘기했죠. 타인과의 인식 차이. 타인들은 그걸 그냥 일상의 소리로 받아들여요.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긴박한 내면과는 다르게 바깥은 너무 태평스럽고 심지어 패덕스럽기까지 하다는 판단을 한단 말이야. 이상한 판단이지. 타인과 달라요.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 선지도 맞는 얘기죠. 3번, 돌, 벌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체감하는 데서 전장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시각을 통해서 긴장 상태의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막 가면서 헤드라이트에 비친 아주 미세한 사물들까지 오롯이 완전히 다 감각되는 것 같은 그런 극도의 긴장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방안을 오락가락하는 데서 현실인식에 대한 나의 번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번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는 건 막 오락가락하고 그러다 뛰쳐나오고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 사건을 주시한다는 게 그 노인의 행동을 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야. 근데 4번 볼까요?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거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목격하는 데에서 나아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군.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지금 여기에 4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걸 막 목도하게 되는 거, 그거는 이런 얘기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적 체험. 물론 그것들이 나방이들이 부딪혀 죽는다는 것이 뭔가 전쟁이 환기하는 그 극악무도한 상황 같은 것들과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그걸 통해 가지고 자, 체념적 현실 인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자, 현실에 대한 체념, 또 체념 상태, 이런 게 이 보기의 맥락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체념 상태, 체념적 현실 인식이라는 것은
귀환 후의 상태하고 관련된 진술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이 방향 감각을 잃은 그 나방이 떼들이 부딪혀 죽는 것을 이 이후의 체념 상태와 직접 연관짓는다는 것은 물론 저 뿌리에서는 완전히 무관한 것들은 아니겠죠. 전쟁터에서의 그 수많은 경험들이 체념적 현실 인식으로 나중에 귀납적으로는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오케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럴 때는 답을 4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나머지 1, 2, 3, 5번은 전부 다 너무나 잘 연결고리와 엮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의 경우 그 연결고리가 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신체의 감각, 그래서 청각이니 후각이니 시각이니 이런 그 감각적인 어떤 그 경험, 감각을 매개로 해서 그걸 밑바탕으로 연결고리로 삼아가지고 이런 그 보기를 구성했다는 점이 되게 창의적인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1, 2, 3, 5번은 그렇게 해서 적절한 건데 4번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를테면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읽었던 부분에서 보세요. 자, 얘가 느끼고 있는 상황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비상한 감각. 완전히 막 초극도로 집중하고 있는 이 외부 세계에 뭐 그런 나방이 부딪혀 죽는 거, 뭐 섬세한 뭐 어디 풀에 있는 티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 그런 초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감각적인 경험. 이 상황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시면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저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에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그러면서 막 빙긋이 웃기까지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나방이 부딪혀 죽는 게 전쟁의 실상을 체험한다, 뭐 이런 게까지 하는 것도 과도한 해석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깨달음으로써 체념적인 현실 인식이다 얘기하는 게 지금 읽었던 대목에서 나의 회상에서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감정하고는 서로 안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25번 답은 4번으로 고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부터 33번까지 세 문제 달고 있는 고전 소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운전이 나왔어요. 그렇죠? 최고운전은 수능 완성 231쪽에서 공부했었고요. 파이널 체크포인트 5강에서 제가 아마 고전 소설 들어가서 첫 번째 작품이었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뤘었습니다. 자, 또 적중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의 줄거리도 제가 수능 완성 강의할 때 들려드렸던 대목에 들어있던 그 부분이 지금 중략 부분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중략 부분 이후에는요, 그 중국 황제의 어떤 시험 때문에 그 시를 짓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수능 완성에서 공부했던 대목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이기 때문에 직접 다 있고요. 그 앞에 이 승상, 나승상 댁에 들어가게 되는, 파경로로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저랑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은 우와, 음성지원 서비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나업이 승상이고요. 그렇죠? 나승상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 바로 이 최치원의, 최고운의 아내가 되는 거죠. 딸 하나가 있었다. 제2애가 당대에 빼어났다. 당연히 그렇겠지. 보통 제자, 가인형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누구예요? 최치원입니다. 그죠? 자, 최치원은 이 말을 듣고 헌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 외쳤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잠입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죠? 소저는, 이 소저가 아가씨라는 뜻이라고 고전소설 읽을 때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딸이 바로 이 소저 아니겠습니까? 고전소설 지문을 독해할 때 이렇게 봐요. 나중에 뭐 승상 나올 테고 나업이라고도 나올 테고 뭐 이렇게 가리키는 말과 관직명과 이런 것들로 막 번갈아 막 사용되고 이럴 때 동일 인물을 찾아가는 것, 이 아이라는 게 나중에 파경로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찾아가는 것, 이 딸이 여기에 소저라는 거 알아가는 것, 이런 거 제대로 읽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독해의 요령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소저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거울 고치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쳐야 될 거울인 거지. 근데 소저는 유모 뒤를 따라 바깥 문 안쪽까지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이 장사가 누구예요? 이 아이야. 그쵸? 최치원입니다.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버렸어요. 샤라라랄랄라 등에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죠? 계략을 꾸미는 거지. 그래서 깨뜨립니다. 그러면 뭔가 거울을 고쳐야 될 정도, 뭘 닦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정도였나 본데 일부러 깨뜨려 버린단 말이야.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거울이 이미 깨졌건을 때려 무엇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값을 갚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집에 노비로 들어가려는 본격적인
사전 계략에 의한 이런 그 행동이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모가 들어가 이를 승상께 아뢰니, 이 승상이 이제 나업이죠, 그죠? 그랬더니 허락하였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 그죠?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요거 제가 그때 이 작품 공부할 때 얘기했었는데요. 말 먹이는 일을 시켰어요. 말들은 저절로 살쪄 여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살쪄 여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말 먹이는 일을 잘해.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보세요.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 때도 얘기했는데 최치원이라는 신라의 실존 인물을 캐스팅하되 주인공으로. 그런데 그 인물에 얽힌 스토리들을 가상의 스토리를 덧붙이는 거죠. 그죠? 실존 인물을 캐스팅하고 허구화된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부여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어떤 당대 민중들의 반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우월성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문제가 뛰어났던 인물, 우리 역사상의 선조 가운데 탁 최치원을 골라가지고 캐스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허구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천상의 존재들, 이건 뭐야? 초월적인 존재들 아니에요? 천상세계의 존재들이, 초월적 존재들이 와가지고 말 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는 일종의 이 상황에서는 말 먹이는 일에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거야. 누구를? 파경노인 최치원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진짜 비범한 주인공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그래도 말들이 잘 자라. 왜? 선관들이 앞다투어 갖다 주는 꼴을 먹고 자라니 얼마나 말이 잘 크겠어요.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섭니다. 말들이 와가지고 쫙 도열을 하는 거야. 신기한 일이죠.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승상 부인은, 자 보세요. 이건 누구야? 소저의 어머니죠, 그죠?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합니다. 남편한테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탐복할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보고요, 그죠? 물론 생김새도 외모도 그렇습니다만 말 먹이는 일을 하는데 말들이 날이 저물면 쫙 와가지고 누워 있는 곳에 와가지고 쫙 이렇게 막, 그죠? 줄을 서가지고 어디서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부 다 기이하게 여기고 그 얘기도 듣고 아마 부인도 그 말을 듣고선 아, 제가 비범한 애다, 보통 애가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거겠지. 자, 마부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라고 좀 더 귀한 일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승상이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일을 기르게 했다. 그럼 이제 말 기르는 일보다는 조금 덜 험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까지 깃들었다. 생각해봐요. 화초 기르는 일, 아까 말 기르는 일을, 말 먹이는 일을 시켰더니 말이 선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 잘 자라. 그 다음에 화초 기르는 일을 시켰더니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고요. 심지어 상상 속의 새인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까지 깃듭니다. 이거는 아까 성관 내려왔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초월적인 세계와 연관이 있는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자,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봐요. 아가씨가 파경노, 최치원 자기가 있으니까 꽃을 보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못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파경노가 승상을 뵙고 말했습니다. 계략을 또 짜는 거야. 뭐라고?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노모를 뵙지 못했으니, 자기 어머니를, 모친을 뵌 지가 오래됐으니 이 늙은 어머니를 뵙고 올 말미를 주십시오. 저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승상은 닷새를 주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자, 부끄러워서 못 봤는데 휴가를 갔다는 얘기 듣고 아, 지금 동산이 비었구나 그러고 꽃 구경을 온 거지. 자, 꽃이 난간 앞에서 우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 라고 시를 지었어요.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즉 파경노가 휴가 간다고 하고 안 갔던 거지. 꽃 사이에 싹 숨어서 찬스를 엿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새가 숲 아래서 오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 라고 시로 화답했어요. 소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로맨스가 싹 텄고요.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냅니다. 이렇게 돌로 함을 만들어가지고 밀봉해가지고 보내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을 하고요. 이걸 만약에 못 마칠 경우, 시를 제대로 지어내지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신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막 겁박을 합니다.
신라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넘긴다 그랬죠. 그 나업이 그걸 맡아가지고 왔어. 근데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을 하죠. 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봐요. 나업 개인에게, 나승상 개인에게 닥친 위기인과 동시에 신라가 맞닥뜨리게 된 국가적인 위기예요. 잘못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매우 현명하고 엄청난 재주를 가진 자가 이 물건을 개봉해보지 않고 석함을 열어보지 않고도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뭔지를 맞힌 시를 써 올리기 전에는, 정답을, 이 퀴즈를 통과하기 전에는 이게 지금 뭐 큰일 날 위기에 처해 있음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파경론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주자 잠옷 기쁨을 띠며, 왜?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비범한 애잖아요, 그죠? 자,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아가씨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봤다. 거울에 그림자가 어른어른해요. 속으로 놀라서 창틈으로 보니까 파경로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꽃을 든 남자, 그죠?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묻자 시치미를 떼면서 말합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보시오. 라고 탁 선물을 건넨단 말이야. 이런데 밑바탕에는 지금 자기가 나에게 찬스가 왔다. 석함에 있는 물건을 알아맞히, 나중에 그게 이제 달걀이었죠, 그죠? 석함에 있는 물건,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내가 알아맞히는 시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 결국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함으로써 저 소저와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자기의 큰 그림이 결국 달성될 거라는 그게 이제 믿음이 있고, 이제 뭐 승기를 잡은 거지,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유 있는 태도로 꽃을 선물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로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이제 이 소저가 눈물 짓고 있고 한숨을 크게 쉬고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아버지가, 생각해봐요. 임금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중책을 아버지한테 맡겼는데 아버지가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울고 있어. 그러면 자기 집이 쑥대밭 될 테고 나라가 망가질 테고 이럴 텐데 지금 소저가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건 당연하겠죠. 자,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줄 것이요.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누구야? 자기죠. 파경로 자기예요.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소저는 파경로의 말을 괴이 여겨 승상께 말했다. 파경로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 신적인 인간이야. 그죠? 신인의 기운이 있어. 뭔가 비범한 인물이고 초월적인 냄새가 나는 인물인 거지.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도 직감한 거야. 쟤는 보통 애가 아니야. 저 남자 비범한 인물이야. 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로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야, 말이 되냐? 야, 제가 저렇게 보잘것없는 저 노비가 한 녀석이 해결할 문제를 이 신라의 글 잘 짓는 똑똑한 선비들이 다 해결을 못했겠니?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소저가 말합니다. 뱁새는 비록 작지만 큰 세매를 살린다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진짜 자신이 있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로를 불러 구슬리며 말합니다. 자, 지금 봐요. 사실은 이 논리는 되게 빈약해요. 그치? 도대체 신라의 이 유명한 선비들이 해결을 못한 걸 제가 해결할 수 있겠니? 라는 말에 반대하는 논거가 빈약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불러서 시험해보세요.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걸 또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딸바본가 봐, 그죠? 자, 그래서 파경로를 불러 구슬리며 말합니다.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후한 상을 줄 것이며 마땅히 내 뜻을 이루어주겠다. 파경로가 거절하며 말합니다. 이때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파경로는 싫어요. 저 안 할래요. 이거 일부러 한번 속된 말로 튕겨보는 거죠. 그죠? 자기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소저와 결혼하는 거거든. 그 소저와의 결혼까지 이 조건으로 요구할 찬스를 보기 위해서 일단 거절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비록 후한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내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는 거죠. 풀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사면해주겠다는 조건을 듣고는
그 명을 따라서 시를 지었단 말이죠. 하물며 파경론은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자기가 확인했죠. 꽃 속에 숨어 있다가 시로 자기랑 화답했던 경험을 이제 떠올려 보겠죠.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박하세요. 너 이 시 짓는 거, 이 과제 해결 못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러면 살고 싶어서 시를 지을 겁니다. 제 능력 있는 애예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나중에 얘기는 우리가 수능 완성 지문에서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하고요. 그래가지고 중국 황제가 야, 그 해결안에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황제 앞에서 탁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요. 신비로운 그 능력을 발휘하고요. 나중에 총애를 받다가 뭐 이제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외딴 섬으로 또 귀향을 가지만 거기에서 죽을 고비를 또 넘기고 당당히 잘 살아있죠. 오는 길에 할미한테 얻었던 그 간장적신 솜을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황제 앞에 다시 불려가가지고 나 살아있었습니다. 너 왜 막 되게 못되게 굴잖아. 그 지문 기억나시죠? 왜 너 한 번도 내 꿈에 안 나타나니? 어쩌고 이러니까 너도 신라도 내 밑에 속해 있는 땅이니까 너도 내 신한데 뭐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붓을 들어가지고 한일자를 공중에 딱 쓴 다음에 그 위에 탁 올라 앉잖아요. 자, 여기 이 공중도 폐하의 땅입니까? 빡! 이러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쫙 신라로 돌아온단 말이야. 자, 기억나시죠? 그럼 지문입니다. 문제를 봅시다. 서술상 특징 그랬는데요. 요새 고전소설 파트에서는 서술상 특징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로 나왔네요. 이번에 오랜만에. 그랬을 때 봅니다. 시간의 역전이라는 건 뒤집어 놓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가 나오다가 과거 일이 서술된다든지 그런 걸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는데 여긴 시간의 역전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지요. 그죠? 그리고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식의 기법을 잘 쓰지 않아요. 아시지만 여러분 왜 스토리 그대로 플롯 자체도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스토리와 플롯이 거의 일치합니다. 고전소설은.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는 게 고전소설의 플롯일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는데 서술자의 개입이요? 서술자의 개입이 지금 읽으면서 그런 게 있었나요? 서술자가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노출한 부분이 있었나? 없었죠. 그죠? 자, 인물의 희화화 그랬는데 희화화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는 건데 그런 대목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이게 답이네. 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아버지하고 이 딸 사이에 도대체 얘한테 시를 어떻게 지을게 만들 것이냐에 관해서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 생각해봐요. 자, 4번이 맞는 말이죠.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대요. 꿈, 여기 뭐 현실이 더군다나 교차까지 나온 거 없죠. 그죠?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고르는 게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가원이 고전 소설에 부담 느낄 여러분한테 서비스해 준 문제 비슷한 거예요. 최근에 잘 안 나오던 문제 유형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고마워해야 될 문제다. 별로 어렵지가 않았구나. 몇 가지 개념들, 서술자의 개입이니 희화화니 뭐 이런 것들, 뭐 시간의 역전이니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그 개념이 그렇게 심도 있는 어려운 지문은 용어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32번 내용 확인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랍니다.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 자, 이 문제 제가 신유형으로 찍는 문제인데요. 뭐냐면 소설에서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지만 고전소설에서 어떤 소재와 배경의 서사적인 기능에 관한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중요 출제 요소라고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서사적 기능에 관한 소재의 기능에 관한 문제 중에서 약간 독특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본 문제예요. 보통은 A, B, C, D,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거 붙여가지고 언어 하나 따다가 선지 하나 갖다 1대1로 매칭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봐. 거울이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도 있고 벽에 걸린 거울도 있고 서로 다른 거울이거든. 똑같은 거울이긴 거울이되 이 거울과 이 거울은 서사적인 등장하는 대목부터 다르고 기능이 달라. 이렇게 또 여기 또 깨뜨린 거울도 또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꽃도 동산에 꽃이 있고요. 파경로가 들고 서 있던 꽃을 든 남자 그 꽃도 있고요. 서로 막 달라. 그러니까
동일한 종류의 소재이되 서로 다른 대목에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걸 선지 하나 혹은 두 개 막 중복해가지고 엮어놓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유모에게 주워 보낸, 누가 주워 보냈죠? 소저가. 거울 고쳐오라고 이제 그 거울 고치는 장수한테 보냈던 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이 아이가 누구? 파경로. 그죠? 파경로가 되기 전이지. 최치원입니다.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죠. 왜? 거울을 유모한테 주워 맡겨놓고 살짝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가 보고선 샤라라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로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들죠. 벽에 걸린 거울에 언뜻 그림자가 비치고 거기에서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11쪽 시험지의 중략 부분으로부터 한 넉 줄 내려오나요?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울고 있다가 그 거울에 비쳐있는 파경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파경로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딩동댕 맞네요. 깨뜨린 거울. 일부러 아이가 고쳐달라고 가져온 거울을 깨뜨려 버렸죠. 아이가 파경로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 맞죠? 계획적이었어. 파경로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맞습니까? 그렇구나. 화초가 잘 자랐으니까 승상 부인이 특히나 꽃 같은 거 기르고 그런 거 좋아하고 이럴 테니까 그렇구나. 땡, 틀렸어. 답이 2번입니다. 이 문제 은근히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자,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라는 거. 승상 부인이 어느 대목에 등장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 먹이고 말들이 저녁 때가 되면 막 와가지고 늘어서는 걸 보고선 그 얘기를 듣고 쟤 비범한 애구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험한 일 시키지 마세요 라고 인정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계기로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동산의 화초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말이야 말. 그죠? 말 때문에 인정하게 되고 그 일로 인정을 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기를 다른 험한 일 시키지 말고 다른 일 시키라 해가지고 맡게 된 게 동산의 화초거든. 관리거든. 그죠? 오케이? 이거 되게 교묘한 속임수가 여기 들어있죠? 3번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로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었어. 그래서 휴가 간다고 자기가 자리를 비운 척하고 보러 오게 만드는 동산의 꽃이었잖아요. 파경로가 들고 서 있던 꽃은 소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꽃을 주고 걱정하지 마시오. 응? 거울 속에 비쳤던 그 사람이 해결할 것이오. 즉 자기가 그걸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꽃이잖아요. 맞네요. 4번 동산에서 화답한 시. 그렇습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혼자 있는 줄 알고 꽃을 보면서 시를 읊었더니 꽃 안에 숨어 있던 파경로가 나오면서 화답을 하죠. 자, 파경로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입니다. 그죠? 요 시, 화답한 시. 요 시는 이제 파경로가 지은 답한 시를 가리키는 것이겠지.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파경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에게 기대하는 과제. 맞죠? 그 물건에 대한 시를 지어 바치라고 중국 황제가 과제로 내준 그 시예요. 맞죠? 자,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나업이 나업, 과업 라임을 맞췄네.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니까 통곡하게 되잖아요. 이걸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서 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파경로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소저한테 일부러 슬퍼하지 마시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걸 자신감을 내보이잖아. 따라서 이건 맞는 진술이란 얘기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32번의 답은 2번이더라. 됐죠? 신유형입니다. 3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한 내용 그랬네요. 최고원자는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게 이제 아까 나왔지만 막 천상의 존재들, 초월적 존재들하고 관련을 맺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함, 기지, 당당함을 보인다. 이런 걸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선지에서 얘네들을 활용하기 위한 요소들이야. 예를 들면 거울 장수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 이제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든지 꾀를 부리는 거. 제가 노모를 뵙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걸로 이제 그 꾀를 부려가지고 동산으로 소저가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든지 또 그 앞에 거울 깨뜨려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기지를 발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당함을 보인다. 당당함이라는 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당당함을
소조 앞에서 막 보이던 그런 걸 언급하겠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보기 안의 요소들을 지문 안의 내용 요소하고 걸어가지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해결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읽을 때 그냥 멍하니 읽지 말고 요소들하고 연결지어 보는 거죠, 미리. 또한 초월적 존재에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선관들이, 천상의 선관들이 내려와서 막 말에게 먹일 꼴들을 막 다투어서 막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죠?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한다. 개인의 문제, 이건 뭐야? 자기에게 닥친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애정의 성취가 되겠고, 국가의 과제라는 것은 뭐겠어요? 국가의 과제는 신라의 왕에게 중국의 황제가 낸 퀴즈, 그걸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위기로부터 국가를 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죠. 직접 해야 한다.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의 투영하여 작품 속에 구현한 것이다. 자, 요 보기의 내용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최치원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러니까 최고훈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최치원을 캐스팅함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그 인물이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누었던 것과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선지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래요. 아이가 헌옷으로 바꿔 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이는 장면 있었죠? 최치원의 치밀한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 맞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집으로 나승상 댁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 파경로에게 성관들이 몰려와 말먹이를 가져다 주는 장면은 최치원이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 자, 초월적 존재 성관들로부터 말먹이를 가져다 주는 도움을 받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딩동댕. 자, 파경로가 기른 뒤로 화초가 시들지 않아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은 최치원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준다. 당연하죠. 자, 화초가 시들지 않게 잘 자라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만 특히나 봉황이 날아들기도 한다는 것은 아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치밀한, 초월적인 존재들로부터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비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4번. 파경로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 그쵸? 저 닷새만 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닷새를 주게 되는 그런 거, 말미를 얻는 장면은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지를, 꾀를 발휘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딩동댕. 파경로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당당한 인물을 보여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답이 5번인데요. 답이 없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어떤 독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이 5번을 두고 그래 이렇게 뭔가 이 최치원이 대단한 인물이고 당당한 인물이고 그래가지고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러니까 이거 맞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파경로가 승상의 제안, 야 너 네 소원 들어주고 할게, 이거 시 좀 지어봐. 그걸 저 안 돼요, 저 못합니다, 이랬던 장면은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보상을 노리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저 뒤에 얘기를 저도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수능 완성해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뒤에 결국 그 나승상 댁의 사위가 되기 위한 큰 그림의 일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당당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모두 다 연계되어 있던 작품의 살짝 다른 대목이었습니다만 연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 또한 제가 파이널 체크포인트에서 중요하다고 찍었던 작품들 가운데 출제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아마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세트들을 점검했습니다. 6부에 가서요, 이제 어려웠던 갈래복합 세트 그리고 현대시 세트를 풀면서 우리 해설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